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2025년 첫 방송 시작합니다. 2024년 마지막 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컸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3거래일, 나스닥과 S&P 500은 4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이렇게 4거래일 연말에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1966년 이후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약해진 상황이고요. M7 종목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 2%, 테슬라는 3%대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아직까지 4.6% 그 허들은 넘지 못했습니다만 4.5% 후반대로 2년물도 4.2%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2024년 이렇게 마감했는데 2025년 첫 거래일 그리고 첫 주에 뉴욕 증시 흐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2025년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오전 10시에 개장하고 장 마감 시간은 오후 3시 30분으로 동일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를 혼조 마감했던 국내 증시 오늘 첫 거래일부터 이제 상승해줄지 기대가 되는데 올해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그리고 특집 증시 타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 5%를 내세웠던 중국,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또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또 트럼프 2기를 맞아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굿모닝 마켓입니다. 2024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대했던 연말 산타랠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좋은 성과를 내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작년 시장 상황 정리해보면서 새해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전장에서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결국 차익 실현 매물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따른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한 것인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는 0.07% 소폭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3%, 0.9% 내렸습니다. 대형 기술주는 연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대로 낙폭이 컸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1%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3% 넘게 떨어져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만 소폭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동안 크게 올랐던 기술주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시장 유동성이 영내포 시장에 몰리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연방은행의 영내포 잔액은 하루 만에 2,127억 달러를 급증해 4,7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내포 잔고가 늘어난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GLJ 리서치에 따르면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막판에 김이 좀 세긴 했지만 연간으로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3% 넘게 오르면서 2년 연속으로 20%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기술주의 강세 속에 한 해 동안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제일 수익률이 안 좋았던 다우지수 역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죠. 업종별 등락률도 살펴볼까요? 2024년에도 역시나 랠리를 이끈 업종은 기술주였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S&P 500 상승률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죠. 또 이외에 다른 업종들도 기술주 훈풍과 미국의 강한 경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금융주가 25%대, 또 임의 소비재와 유틸리티주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여러 업종들이 상승세를 시현한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해인 2025년에도 뉴욕 증시가 작년처럼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분석가들은 S&P 500이 2025년에 약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까지 약세론자였던 모건 스탠리와 JP모건의 분석가도 포함돼 있죠. 이렇게 월가 대부분이 올해에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견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이익이 2025년에는 11%, 2026년에는 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GDP 성장률 역시 2025년에도 2.5% 증가해 1%대 후반인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년과 같은 급등세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S&P 500 지수가 연속해서 연 20%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단 4번에 불과하고요. 통상 랠리 3년 차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 때문에 랠리가 멈추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수익 성장률이 주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새해를 맞아서 내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을 잘 버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세를 보이던 국채금리는 국채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0.02%포인트 올랐고요. 2년물 국채금리만 0.01%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 지수가 3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마감됐고요. 브렌트유는 간밤 74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2024년이 처음 시작했을 때 투자자들은 시장 모멘텀이 꺾일 것이라고 대체로 예상했지만 결국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올해도 미 증시가 전망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줄까요?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 산업화의 상징인 US 스틸을 품기 위해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백악관에 US 스틸 인수에 따른 생산 계획과 거부권 행사 내용이 담긴 제안을 전달했는데요. 인수가 성사되면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고 만약 생산 축소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국 정부에게 거부권을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가동이 중단된 제철소까지 추가 투자를 통해 2년간 생산 능력을 유지하겠다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 소식에 US 스틸의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만약 인수가 성사되면 일본 제철은 세계 3위로 한 계단 뛰어 오르게 됩니다. 현재 공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는데 오는 7일까지가 데드라인이고요. 일본 제철의 이 같은 공세에 일각에서는 추가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이든이 차기 정권의 최종 판단을 넘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 공룡 알리바바가 인공지능 전략 확장을 위해 파격 세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사 거대 언어 모델 Q&VL의 가격을 최대 85%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격렬해지는 인공지능 시장에 가성비를 무기로 삼고 기업 고객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오픈 AI 챗GPT처럼 소비자용 챗봇보다는 기업 시장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9만 개 이상의 기업이 자사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밝히기도 했는데 빠르게 올라온 기술력 위에 가성비 카드까지 얹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확장에 여념없는 중국 소식 조금 더 짚어보죠. 중국이 모든 전기차에 자국산 반도체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달 초 자국 제조업체들의 미국산 반도체는 안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며 구매하지 말라 통보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사용을 공개적으로 금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자립까지 이뤄질 경우 이 자국 제조업체들이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출이 막힐 경우 외국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를 의식한 듯 앞다퉈 현지화에 나서면서 눈치 보기에 여념없습니다. 스위스에서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비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가상자산 옹호론자로 이뤄진 단체가 스위스 중앙은행이 보유금 일부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18개월 내에 1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보유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는데요. 하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스위스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까지 한번 살펴보죠. 인공지능 붐이 주도한 미국 증시 랠리에 힘입어 지난해 세계 500대 부의 순자산이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4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이들의 순자산 증가액은 총 1조 5천억 달러로 이 가운데 미국 기술 업계 부호 8명의 비중이 43%에 달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한 기술주 강세와 트럼프의 대선 승리 덕을 톡톡히 본 머스크의 자산 증가가 두드러졌는데요. 순자산은 우리 돈 635조 원에 달해 1년 새 배로 뛰었습니다.
2위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름을 올렸는데 1, 2위 간 자산 격차로는 사상 최대고요. 3위에는 메타의 주장 마크 저커버그가 4위에는 오라클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 AI 붐 수혜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한 해 동안 순자산이 103조 원으로 1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31위,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이 408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명품업계 큰손 루이비통 모에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500대 부호 가운데 가장 크게 줄어 5위로 밀려났고요. 이 밖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가상자산업계 인사들의 자산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2025년 푸른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새해를 맞아 쉬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 두각을 드러냈던 업종들이 새해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는 작년 AI 훈풍을 타고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현재 두 회사는 작년 1분기에 브로드컴으로부터 HBM3E의 8단 공급 요청을 받고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HBM4 공급 논의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HBM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러나 중국산 기업들이 자국산 HBM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우위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일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변수 중 하나인데요. 반도체법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보이는 것과 함께 대중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속된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조선주가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러브콜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증권가에선 여전히 조선주의 수준 및 실적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전망입니다. 환율 급등으로 마진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조선업은 예상보다 좋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LNGC 발주로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됐던 LNG 수출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면서 올해부터의 LNGC 발주는 카타르를 제외하고 이전의 발주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HD 현대중공업에 대해 LNG 운반선과 방산 MRO 등을 투자 포인트로 꼽으면서 향후 실적 성장 기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산주에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냉탕과 온탕을 모두 겪었었죠.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면서 날개를 달았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확전 우려 등으로 더 날아올랐는데요. 그러나 방산주의 낙제인 휴전과 종전에 대한 기대감,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최근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살아있는 한 전쟁은 그 형태만 달라질 뿐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 있죠. 전문가들은 올해 방산주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만큼 수주 성적도 좋고 비슷한 입지에서 경쟁할 다른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웬만한 K방산 기업들은 5년 이상의 수주 물량을 받아놓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유럽의 GDP 대비 방위비가 3%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큰 수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팀 코리아로 참여한 60조 잠수함 사업과 미국 해군 MRO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달 27일 한화시스템은 사격 지휘 체계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집트에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여기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변수인데 제약바이오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를 앞세운 생물보안법이 불발되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한 국내 기업들의 아쉬움도 커졌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K바이오는 여전히 유망합니다. 작년 글로벌 시장의 최대 화두였던 비만 치료제와 의료 AI, 또 차세대 의약품의 발전도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의 경우 한미약품과 D&D 파마텍 등 국내 비만 신약 후보들의 임상시험 결과들이 올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가 메인 파이프라인이 될 거란 기대감도 높은데요. 현재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또 동아 ST 등 국내 기업들이 관련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새해 첫 투자 전략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을사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유독 부진했던 시장이지만 아픔은 뒤로하고 오늘 첫 거래를 힘차게 시작하시죠. 보통 1월엔 1월 효과 까치 랠리라고 해서 주가가 다른 달보다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주식시장에 까치가 올까요? 지난해 증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올해 증시 전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체크하겠습니다. 2024년 국내 증시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코스피가 전년 말 대비 9.6% 하락하며 2,400선마저 내줬고요. 시가총액도 2,000조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1.7% 급락해서 678포인트 선이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가운데 사실상 꼴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부진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전형적인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반기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휩싸인 영향이었습니다. 작년엔 변심한 외국인의 웃고 우는 장세가 연출됐었죠. 외국인 지난해 상반기에만 23조 원 넘게 역대 최대 규모 순매수에 나섰다가 하반기에 대거 팔아치우면서 결국엔 1조 3천억 원 매수 우위에 그쳤습니다. 기관이 1조 5천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5조 4천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조 4천억 원 순매수해서 수급 주체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도 1조 5천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4조 4천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번에도 개인은 외국인과의 수익률 게임에서 완패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11%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1.04%였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였고 그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를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 현대차 쪽에서는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인공지능 AI를 비롯해서 바이오와 방위산업, 전력 등 글로벌 주식 테마의 주요 테마들을 집중 공략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쪽에서 큰 수익을 거뒀고요.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등 바이오 대형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 냈습니다. 연초에 소외됐던 게임주 크래프톤을 저가 매집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은 밸류업 수혜주인 금융주를 중심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순매수 10위권 내에서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까지 4개가 금융주였고요. 경영권 분쟁으로 변동성을 키운 고려아연으로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고배당주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험과 운송 장비, 부품, 그리고 금융업종이 18에서 25%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에 화학과 섬유, 의류, 전기, 전자에서는 20-30%대 손실이 났습니다. 올해 시장 반등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율입니다. 지난해 환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말 이후에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472원 50전, 1년 동안 무려 184원 넘게 뛰었습니다. 한 해 상승률이 14.3%에 달합니다. 2024년 1월 2일 1,300원으로 문을 열었던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우리나라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였습니다. 올해도 환율이 쉽사리 내려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통상 정책이 시행되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1,400원 중후반대가 뉴 노멀이 된 상황에서 시장이 고환율을 잘 다루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국내 증시가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은 후 하반기 점차 나아지는 상저하고를 전망한 곳들이 많습니다. 각 증권사별 내년 코스피 상하단 예상 밴드를 정리했습니다. 10개 증권사가 발표한 예상 밴드는 하단 2,100포인트에서 상단 3,206포인트로 상하단 격차가 1,100포인트를 웃돌아서 투자자분들에게 복잡한 선택지를 안겨주는데요. 하단 밴드를 가장 낮게 잡은 증권사는 2,100을 제시한 DB금융투자입니다. DB금융투자는 경기 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연초에는 안전자산에 집중하고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상단 밴드를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는 3,200 SK증권입니다. SK증권도 거시경제 변동성이 크면 연저점과 연고점 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밖에 하나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여러 증권사가 상반기에는 방어적으로 투자하되 하반기 반등할 경우에 주식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증권사가 제시하는 코스피 예상 밴드와 추천 전략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시장을 흔들 굵직한 이벤트들 정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통화정책 회의는 제외하고 올해 테마성 이슈들만 좀 추렸는데요. 이번 달이 바쁩니다. 당장 CES 2025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2월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25 언팩 행사가, 그리고 3월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중국 양회, 그리고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4월에는 서울 모빌리티 쇼, 상하이 모터쇼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더불어서 미국 암학회가 열립니다. 5월에 미국 임상종약학회까지 상반기에는 제약 바이오 쪽 이벤트가 다수 열릴 전망이고요.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와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그리고 7월에 아마존 프라임과 데이와 일본 참의원 선거를 거쳐서 8월에 잭슨홀 심포지엄, 그리고 9월에 아이폰 신작 언팩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10월에 세계은행과 IMF 연차 총회를 소화하고 11월에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에 사이버 먼데이를 비롯해서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와 경제공작회의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올해도 정말 바쁜 해가 되겠습니다. 푸른 뱀의 해, 푸른 뱀은 옛날부터 지혜와 치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역대급 어려움을 겪은 시장이 회복되고 또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시장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이제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을사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사실 연말에도 그렇고 또 연초에도 그렇고 뭐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뭔가 올해를 좀 전망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네. 뭐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뭐 주식시장 참여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미증시에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사실 녹록지 않았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연말 들어서는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안 좋은 사고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좀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전에 바로 화면에서 나갔던 주요 산업 뉴스를 쭉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까 네. 뭐 디램하고 낸드 가격 하락세라고 하는 그 줄만 조금 그거 하지 나머지 보면 역대 수출 최고였죠.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산 좋죠. 조선 슈퍼사이클 진입했다 그러죠. 야, 저게 지금 우리 국내 전국만 참 안정적이라면은 네. 굉장히 2025년 희망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을사년은 아직 조금 몇 주 더 기다려야 되죠. 이제 구정 설세야 예. 이제 을사년인데 이게 우리 어지간하면 왜 임진왜란 할 때 임진년하고
을사보호조약 했던 을사년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예, 1905년 이후 120년 만에 또 을사년인데 자, 모르겠어요. 저 미국 저만큼 올라서 한 4일 연말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산타랠리가 이제 조금 네. 무색해져서 그렇지. 이래저래 이번 주 주초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도 이렇게 밀린다면은 네. 진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또 시장 전망을 다시 또 해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산타랠리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보통 산타랠리라고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기점으로 한 이제 5거래일 5거래일, 하고 연초 2거래일. 연초 2거래일. 예, 그런데 뭐 S&P 500이 최근에 나흘 연속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9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S&P 500 2.5% 월간으로 그러니 월봉으로 보면은 이 12월이 S&P 500 2.5% 다우는 5.27%나 빠졌고 네. 그야말로 뭐 미국 증시 멱살 잡고 끌어올려왔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면 조금 윗꼬리가 험악하게 달렸습니다. 네. 그래 이래저래 만만치 않은데 또 뭐 산타 가면은 또 아까 우리 장현재 캐스터가 그랬잖아요. 산타 가면 까치 온다면서요. 산타 랠리, 까치 랠리 무슨 뭐 랠리는 많습니다. 단풍 랠리 무슨 뭐 서머 랠리. 아, 그렇죠. 예, 벚꽃 랠리 뭐 다 있죠 뭐. 있지 않았나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개장이 10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또 특집으로 저희가 증시 타임을 좀 꾸려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석원 전 SK증권 경영고문 그리고 이재규 나도투자자문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새해 첫날 또 이렇게 두 분께서 또 방송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일단 뭐 지난해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S&P 500 같은 경우 나흘 연속 하락했고 이제 뭐 산타랠리 기대감이 많이 축소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게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건 뭐 말씀하신 대로 산타랠리를 얘기하기에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그것도 2년 연속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증시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들 항상 보여주지만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2년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 화랑을 보였고 그 와중에 사실 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는 뭐 다른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뭔가 좋아도 비쌀 때 사면은 이게 손해인 거고 나빠도 쌀 때 사면은 이게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많이 좀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는 비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기본 투자자들의 올해 연말을 보내면서 경계감이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게다가 그럴 법하게 또 이 증시를 이끌어온 하나의 축이라는 게 경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유동성의 힘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어쨌든 미국의 전체적인 2025년 통화정책 방향이 기존의 기대보다는 좀 약화된 건 사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담을 이겨낼 만큼 다시 또 미국 기업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것인지 또는 경제에 대한 전망이 정말 지금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5년도 굉장히 경제가 좋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게 이제 정말로 이런 유동성이 줄어들어가는 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상쇄할 만큼의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이제 접어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좀 뉴욕 증시가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또 그 전에 그만큼 많이 오른 감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뭐 S&P 500 같은 경우 나올려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조정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또 걱정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미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2025년도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도 이제 뭐 S&P 500 같은 경우 뭐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어쨌든 2025년도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트럼프의 취임, 네. 이 취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붙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좋은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미 증시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미 증시를 이끌어왔었던 M7 주가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 작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저는 연초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 증시 쪽으로 미국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도 나오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미증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냥 우리 국내 증시는요. 미국이 그러면은 작년만큼 잘 못 간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 악재로 작용할까요? 아니면은 작년에 미국 갈 때 다른 나라 갈 때 우리는 못 갔던 디커플링이면은 올해도 디커플링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걔들 좀 주춤할 때. 네. 가장 좋은 것은 네. 미증시가 크게 밀릴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네. 미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시장으로도 자금이 좀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환경인 건 맞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1기 당시에도 당선이 된 이후에 이 행정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약을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2기에서도 지금 당선이 된 이후에 트럼프가 진행을 하고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민 정책 쪽에 대해서 미국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기조가 좀 형성이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미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었던 신흥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사실상 저도 이제 며칠 동안 좀 쉬면서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뭐 대체적으로 10% 정도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또 이렇게 만만하게 분석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우리가 2024년도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을 놓고 본다면 예.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매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제외한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네. 그리고 그 연말에도 자금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우리가 이 환율적인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증시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2024년도에 이탈했었던 저점대를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우리나라 증시도 2025년도에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저기 이제 연장선이긴 합니다만, 예. 최 고문님, 우리 작년에 유난히 이제 우리만 소외당했던 우리 증시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왜 그랬던가를 한번 짚어본다면, 그럼 금년에도 우리가 그러면 계속 디커플링 될까? 아니면 금년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예, 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수급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수급이, 보는데 결국은 이제 주식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살려는 주체들이 작년에는 많이 팔았던 것 같고 네. 또 뭐 이게 순매도를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보면 누군가 사면 누군가는 팔면 그렇죠. 누군가는 사는 네, 거니까 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거는 강도 아니겠습니까? 네. 강도. 그러니까 결국은 팔려는 쪽은 조금 더 급하게, 그다음 살려는 쪽은 조금 비싸게 살려는 마음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외국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에 집중된 매도였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바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분기에 이 실적이 고점이었을 때부터 이제 팔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거에도 나타났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예를 들어서 제일 실적이 좋을 때 팔고 그다음에 실적이 정말 나쁠 때 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외국인들은 올해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1년 이내에 이런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올해는 분명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외국인들이 팔 때 그나마 그 소극적인 매수에 가담했던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이럴 때 같이 매수에 이렇게 가담을 해주는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한 해 또는 뭐 그 이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현상은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 관계없이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시키는 거예요. 글로벌 시키는데 미국이 워낙 좋으니까 미국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뒤섞여 있냐면 우리나라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잠재 성장률이 우리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도 한번 크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떨어질 만큼 내수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점이 일단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일단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시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측면 또 더 나아가서는 기업들이 일반 주주를 대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시에서 투자를 하느니 다른 쪽으로 좀 이전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흘러온 거를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의 경제 모습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치열함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치열하고 각 개인들도 치열하고. 근데 사실 그게 지속될 수는 없었고 문제는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조금 바뀌어나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이 기업들이 일하는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인지는 모르지만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환경들도 분명히 조성됐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아마 올해도 국내 투자자들을 계속 이제 해외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또 지금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리더십이 빨리 갖춰지면서 이런 거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적 정책이든 아니면 제도적 정책이든 마련이 되고 그거에 대한 조금 신뢰감들이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해 우리 증시에 필요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 그게 빨리 이루어질까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뭐 그동안 2024년에 그렇게 주구장창 팔던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 대장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지수가 또 이렇게 반등을 가고 하는 와중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사주네 그래 좀 오르네 고맙네 하면서 털고 미국으로 가는 대신에 들어오네 조금 기다려볼까 해서 안 팔면 더 좋은 거네요. 그러네. 그만큼 매물 부담이 적으면 더 이제 지수 반등. 저는 신기한 게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2022년 그때 그 레고랜드 사태 났을 때 그때가 보면 지수가 2134 뭐 라운드까지 갔고 그때 환율이 1488원 찍고 1444원 찍고 뭐 그랬던 상황인데
환율이야 지금 그때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만 지수는 오히려 그때 대비 지금 2,400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느낌상으로는 2022년 그 당시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더 황망한 상황인데 네. 정신없어 보이는데 이 시장이 은근히 환율을 보나 지수를 보나 은근히 버티는 그 배경이 뭘까 또 궁금해요. 혹시 네. 고모님 뭐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기업의 이익이 어쨌든 계속 늘어왔다는 거고. 늘어왔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사실 위기 상황과 비슷한 밸류에이션 지금 수준인 거죠. 네. 그 얘기인즉슨 증시에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싸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뭐 좀 좋게 얘기하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결국 이런 안전판을 하는 분들조차도 결국 이 실망감들이 더해질 경우에 네. 이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리더십을 회복을 하고 그 부분에 맞는 어떤 그 정책들,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정책들, 또 기업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과거에 이제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 밸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자산 중에서 예. 이 저효율 자산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죠. 일본 기업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한 것도 결국은 ROE를 올리라는 걸로 이렇게 요약이 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구조조정 잘 안 하고 저효율 자산을 끌고 안고 가는 체계. 그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거버넌스에서는 조금 더 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도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도 빨리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게 되면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하셨던 밑을 맞추고 있던 싸다는 인식을 갖고 들어오는 분들조차 실망하지 않게 그런 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고 새롭게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저도 자신 있게 올해 하반기 정도쯤에는 마련이 돼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좀 주가 좀 회복이 되고 좀 오른다 싶으면은 영락없이 또 뭐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저효율 자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도 떼가지고 물적 분할하겠다고 상장하겠다 덤비든지 네. 또 어르지 못해가지고 실적은 영업 손실 뭐 지속이고 저게 회사는 맞나 돈이나 버나 싶은데 결국 그러면 또 기존 주주들 인지를 삼아서 유상증자 하겠다고 나오고 이 행태 계속 이어지면은 대한민국 증시 맨날 2,000 몇백 타령이고 코스닥 뭐 700, 800 못 가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좀 달라지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진짜.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네, 봅니다. 네. 올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또 이제 AI 쪽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난해 미증시 상승률이 좋았던 뭐 그 이전에 23년도도 되게 좋았고 이제 AI가 시장을 좀 이끌어온 모습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그 AI 산업과 관련해서 좀 뒤처진 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저희 산업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디램 가격 하락. 이게 레거시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AI 관련 반도체 집에서는 조금 뒤처진 감이 있고 그나마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니까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종목이 대장주다 보니까 이 가줘야 시장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레거시 같은 경우도 네. 가격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025년도 하반기가 돼야지 가격 반등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중국 쪽에서 창신 메모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창신 반도체 쪽에서 어쨌든 DDR5까지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레거시 쪽에서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HBM 쪽에서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공략을 해보거나
기업이나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을 꼽자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 9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까지 주가가 밀렸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하방 경직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 제품들의 경우에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PBR이 1.2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 때 12월 달에 브로드컴이라는 미국의 기업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커스텀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시장에 만들어주고 있죠. 결국에는 AI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지만 사실 SK하이닉스는 수혜를 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못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나라 기업들도 뭐 TSMC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뭐 기업들보다는 수혜를 많이 못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라는 것이 어쨌든 확산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미국 기업들이 먼저 이끌어 나갔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 반도체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려보자면 커스텀 반도체가 시장에서 AI에 대한 규모, 캐파를 좀 키워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 증설이 아니죠. 공장 캐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파가 늘어나고 AI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의 수혜는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낙폭이 과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라는 큰 트렌드가 작년에는 하드웨어 쪽, 특히 HBM 쪽으로 자금이 일찍 먼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AI에 대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AI를 이용해서 과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는데 작년 하반기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AI를 이용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라는 기사들 그런 기업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고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이제 막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하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없어요. 사실 미국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성장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도 어떻게 보면 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SK하이닉스 마지막으로 정리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AI 쪽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꼽자라고 한다면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맞지 않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AI와 BAI 쪽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후에 레거시는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캐파 확장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그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도 HBM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 쪽 그리고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HBM 쪽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성 고문님, 뭐 워낙에 예전에 저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실 때 채권 쪽으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고 하셨는데 증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채권 시장 또 우리 시장 금리 동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외 신인들을 따질 만한 지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셨을 때 어떤 느끼시는 위기 강도 예전에 그 우리가 다 겪어봤던 그 위기 때 대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채권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돼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전의 위기 상황을 보면 위기 상황의 대부분 그 출발점은 그 부채 문제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만 예. 채권은 사실은 갚지 못하면 기업이 망하는 그렇죠. 상황으로 가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그 뭐 국채 같은 건 둘째치고 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막혀서 기업이 망하게 되는 상황. 이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위기를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랬죠. 루트가 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잘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해서 환율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 CDS 프리미엄 같은 예. 어떤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어찌 보면 그 이 상환 위험이겠죠. 그거를 측정하는 것들도 오르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사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볼 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본인들의 이 자금을 상환해주지 못할 이런 위험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중요한 건 결국 이게 외환 쪽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달러로서 발행한 채무들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다. 거기에 아마 핵심적인 거는 결국 이것도 우리 기업들이 잘해주고 있는 건데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해외 자산을 사기 위한 자금의 이탈이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그건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해외 순자산의 증가로 또 이어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 상환여력 측면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 문제는 이제 환율이 여기서 굉장히 급등하는 방식으로 이 진전이 된다면 예전에 아마 다 우리 경험해 보셨겠지만 외환과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나 여러 가지 뭐 증거금 납부라든지 하는 이슈들이 원화 유동성 시장을 압박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거를 매니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안정이 어쨌든 좀 담보가 돼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상당 정도 채권 시장이 안정됐다는 게 우리 전체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은 지금 대체로 예상하는 게 그때 일기 첫 취임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죠. 행정명령. 네. 이게 뭐 한 이번에도 한 20개 이상 나올 거 아니냐 당일날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취임 이제 그야말로 뭐 채 20일도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미 선거 11월 초 선거 이후 대선 이후 우리는 이쪽이 어떻게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는 대응이 안 보였단 말입니다. 예. 지금 요 부분 트럼프 이익이 지난 이제 연말 뉴욕장이 좀 숨고르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트럼프 이익이 출범에 대한 경계감 뭐 이렇게도 이제 사후 약방문식으로 시황에 보이는데 처음에 당선돼서 좋다고 기대감이더니 이제 또 취임이 가까우니까 또 경계감이래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트럼프 이익이 출범 이후 한번 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행정명령을 저도 쭉 어떤 게 나올지를 봤더니 한 25개 뭐 이 정도쯤 그 정도 예상이 되나요? 네네. 그런데 아주 큰 그 축은 이 이민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불법 입국자들 추방하는가. 그것도 이제 꽤 이전보다도 강해졌죠. 예를 들면 불법 체류자의 어떤 그 출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속지주의잖아요. 속지주의를 그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이민 정책이 좀 더 강경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 관련된 부분인데 친환경 또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 협약 다시 탈퇴하겠다. 이거 탈퇴했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탈퇴하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당연히 화석연료에 대한 생산을 더 키우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편 관세죠. 보편 관세. 그게 뭐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데는 거의 이미 이제 협박적으로 25%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된 거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10%인데 미국과 어쨌든 타겟이 되는 나라들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거기에 대상이 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이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있겠죠. 지금 기업들은 뭐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업 계획하면서 이런 변화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봅니다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뚜렷한 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저는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보편 관세 얘기를 했지만 보편 관세조차도 국별로 보면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보여준 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어찌 보면 수장 대 수장의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뭐 아시다시피 아까 리더십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누가 자신 있게 그런 부분들을 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제가 보기엔 기대보다는 경계감이 커지는 게 당연하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제대로 잘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손실도 생기는 데다가 사실 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미일 이 일종의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한미일 공조라고 할까요? 공조라고 하는 그런 환경 하에 좀 너무 집중돼 있었다라는 측면을 오히려 비판받긴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한미일 공조가 생각만큼 그렇게 강고하지 않다는 식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스탠스로 우리나라가 취할지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우리한테 유리한 소식들이 막 들려올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달러도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원래 트럼프 일기 때 같은 경우는 원래 트럼프는 뭐 약달러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미 달러 인덱스가 108을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달러 양방이 어떻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지금 뭐 현 상태에서 더 낮아지기는 달러 강세 기조가 더 둔화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왜냐면은 이제 뭐 관세도 말씀 주셨으니까 또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매파도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또 뭐 트럼프 재정 적자 부채 문제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여러 가지 고려될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셈법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를 원하느냐 약달러를 원하느냐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결국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미국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길 바라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딱히 강달러, 약달러에 대한 어떤 큰 방향성을 보여준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제 내부적인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분명한 거는 금리는 낮춰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약달러를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이제 해석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내린다고 한들 강달러가 쉽게 수그러들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 그러니까 어떤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사실 미국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또는 미국의 버금갈 수 있을 만한 경제권이 지금으로서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그나마 대항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올해 어떤 성장을 보여주냐가 굉장히 관건이고 또 중국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이 또는 뭐 여러 가지 환율과 관련된 정책들이 미국과의 협상 가운데서 어떻게 갈 것이냐가 또 문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사실은 쉽사리 이 위안화 약세 이것들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달러는 좀 이어질 거고 우리 오늘 이 시작에 그 원화 환율이 1년 동안 한 14% 정도 절하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주요 선진국들 간의 환율 움직임도 네. 1년간 14%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30%에서 40%, 특히 달러에 대해서 네. 절하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많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예. 강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원화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원화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는 문제를 제쳐주더라도 사실 지금은 이미 이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라는 데 대한 어떤 이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시기가 온 거다. 네, 네. 네, 그게 마치 옛날에 N달러 환율이 예. 뭐 불과 한 300엔 뭐 400엔 그 정도 수준에서 이게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300엔 400엔 이게 이 달러당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네,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아주 큰 폭의 환율 절하와 그거를 장기간 유지시키는 이런 현상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안정돼서 움직이는 수준을 1,400원과 1,500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는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다행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볼 때, 네. 우리 이 본부장님, 뭡니까? 역시 좋은 거는 정권사들도 전반적으로 2025년 전망하면서 조선은 좋을 거야. 네. 이번에 뭐 방산도 우리 경쟁력이 있어. 네. 그리고 뭐 그래도 또 손맛은 또 바이오 쪽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 굉장히 또 소외되었던 업종들 중에서도 이제 한번 저가 메리트도 있다, 한번 움직일 때 됐다 등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제일 유망해 보세요, 우리 이 본부장님. 저는 말씀하신 쪽 중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조선주가 좀 낫지 않나. 1분기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선주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선주도 좀 메리트가 반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어쨌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선주들을 볼 때는 두 가지 큰 방향성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과 수주 잔고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MRO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MRO 쪽에 대한 관심도가 한번 높아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환경 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에너지죠.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추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LNG 뭐 터미널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내에서 LNG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들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방산 쪽이고 하나는 LNG 쪽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이야기를 쭉 나눠봤지만 실제로 유로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달러 강세가 갑자기 완화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글로벌에서는 국제회사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IM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제회사기구 같은 경우도 엔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환경 엔진으로 교환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제가 봤을 땐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도크가 전부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를 요청하고 선박을 건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주체들 입장에서도 이걸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정도까지는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나 업황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월 달까지는 조선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미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작년 상반기부터 쭉 나왔는데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안 됐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실망 매물도 좀 나왔고요. 뭐 연말에는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되면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도표 공개 이후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가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었는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수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점도표가 공개된 이후에는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작년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의 주가름이 굉장히 좋았고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가 트럼프 2기 때 가장 매력적인 제약바이오로 꼽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우리나라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가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결국에는 바이든이 아니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약간 인하 쪽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 뭐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테크 기업들, 우리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기업들도 저점 때 다시 한번 대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시려면 바이오시밀러 쪽과 전 비만 쪽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방사는 어떤 의견이라고 하셨죠? 네, 방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사는 사실 작년 말에 어떻게 보면 방산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격화됐다라는 이야기들, 뭐 3차 대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작년 하반기 때 나왔는데 당시에 방산주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뭐 갑자기 V자 반등을 만든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주가적인 측면이에요. 업황이 좋고 기업이 계속해서 화랑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2025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량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의 주가름이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머스크와 관련돼서 그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쉬고 있는 기간에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많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산 기업들을 그냥 온전히 방산 기업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좀 엮여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V자 반등은 어렵겠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연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축소하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전기차 만약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 취임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뭐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앤다라던가 이게 또 뭐 전기차 어떤 그런 수요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 쪽에서는 또 2차 전지 업체도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 어떨까요?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더 빠지지 않을 명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더 빠질 수도 있다. 더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하방이 지지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멈춰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단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과할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서 행정명령을 25개 정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대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은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셀업체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에 있는 셀업체들과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와 4분기 때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는 전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들, 관심이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오히려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업황들이 어떻게 보면 업황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점대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증설을 한다는 내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뭐 공장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수의 기회도 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셀업체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탄탄하지 않나. 뭐 4680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뭐 테슬라가 중국에서 메가팩을 운영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에 따른다면 우리가 이제 ESS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셀업체 같은 경우는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부정적인 내용들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지금은 좀 보실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 고모님, 예. 지금 혹시나 싶어서 CNBC 들어갔더니만 네. 톱 기사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 미국장이 그렇게 이제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시아에서 처음 이렇게 시간대로 봤을 때 먼저 여는 호주장이 이제 강하게 출발했다. 이걸 갖다 이제 높이 샀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우리 장이 이제 10시에 열리니까 이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전일 대비 플러스로 끝날까요? 마이너스로 끝날까요?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예. 아니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오늘 플러스로 갈까 마이너스로 끝날까가 어려운데 그거보다는 쉽습니다. 증권사들이 전부 또 이제 상저하고 주식은 네네. 환율은 더 상고하죠. 네네. 아시잖아요. 우리도 해봤으니까. 네. 리포트 쓸 때 그때 분위기에 많이 좌우되는 거. 맞습니다. 하도 막 증시가 지지부진하니까 이거 금방 회복되겠어 싶으니까 네. 뭐 상반기 계속 그렇죠. 하반기 가면 좀 좋아지겠지. 저는 근데 희망 고문이 너무 싫어요. 네. 근데 문제는 또 아시잖아요. 이거 네, 맨날 네. 틀리는 거. 네네. 그러니까 그게 희망 고문이죠. 하반기 가면 좋아질 거야 해서 기다렸더니 기회비용만 날리고 이런 거 싫단 말이죠. 혹시 상고하고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상고하고 네. 오늘 장이 어떻게 될까보다 더 쉬운 질문입니다. 네. 금년 그렇게 장.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저도 리서치 센터장을 좀 장기적으로 했는데 그 증시 전망치를 매년 낼 때의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 애널리스트들하고 또는 이코노미스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단기 오늘 끝날 거 잘 모르고 어떻게 끝날 거 잘 모른다. 이게 정답이고 네. 그다음에 1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지 잘 모르겠다. 네. 그나마 조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3에서 6개월 정도는 대략 지금 흐름과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저하고 전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몰려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여러 조건 하에서 해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반영될 때 이제 하반기에 오르지 않겠느냐. 올해는 그렇게 전망하기 딱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리더십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제2기에 대한 우려감들도 사실은 이미 반영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악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검토하는 단계로 들어갈 거고요. 또 말씀 주셨던 반도체 경기도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지금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인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금 상황이 안 좋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게 그 300에 400엔이 아니라 그 30-40% 이 상승 하락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추세하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금의 이탈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잠재 성장률의 하락이라든지 이제 과거 일본 얘기를 했던 거는 일본도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대단한 강세,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환율의 엔화의 강세로 갔다가 다시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은 굉장히 뭐 일본처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빠른 속도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을 우리나라가 쫓아갔을 때처럼 중국이 사실 제조업체 측면에서 상당 부분 또 쫓아오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 그렇다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 기업들에서 있긴 있지만 계속 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이제 환율 쪽은 상고하저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원화의 좀 약한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가 기본적인 시나리오긴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1800 코스피 기준으로 1800에서 2200 사이가 박스권이라고 해서 그 지긋지긋했던 박스핏이죠. 그래서 이제 박스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이름 붙인 친구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를 보면 그 2000년에서 2010년대가 딱 뭐였냐면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종, 중공업종, 또 화학업종 이런 데들이 확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죠. 말하자면 산업 경쟁력이 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었고 잠재 성장률이 3% 중반. 2000년 처음 시작할 때는 4% 넘었었어요. 그게 2000년에서 2010년 가는 도중에 2% 중반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차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정치적으로도 아시다시피 2016년에 그 탄핵이 있었습니다만 그 직전 몇 년간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정치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길게 이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올 한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쭉쭉 올라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박스권 안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물론 이제 그중에도 업종별로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수혜와 또는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데들이 나눠지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런 어떤 박스권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네, 우리 시장 저도 이제 12월 초 중순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 저는 반등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이 될 가능성이 어쨌든 높아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전인대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내수 소비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대표적인 업종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전 소비재 쪽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재 쪽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 역시나 화장품 쪽이 좀 계속해서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드려왔던 것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ER 기준으로도 과거 대비해서 좀씩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뭐 2025년도에 대한 뭐 상반기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 드려본다면 저는 뭐 환율,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소비 촉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 화장품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코인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회계학회 이장우 가상자산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지난해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트럼프 효과 힘입어서 최고점을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대선 이후에 10만 달러 고지를 정복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좀 가격 부정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에 가상자산 시장 전망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후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향후 트럼프 정책의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 비트코인에 있어서 내년에 올해죠.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이게 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기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20여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압수한 자산은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경매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매를 판매하지 않고 전략적 비축물로 보유를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의회의 동의 없이도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건데 매년 20만 개를 확보해서 5년 동안 100만 개를 확보하겠다. 요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건데요. 이거는 아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비축물로 전환한다라는 그 소식을 여기 두 개로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난해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 반감기 또 무슨 트럼프의 재선 성공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뭐 이쪽에 상승세를 이끌 만한 예정된 호재가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있었던 이슈가 이어져 오는 게 가장 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미국이 이 자산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이긴 한데요. 이거 이외에도 올해 많은 전망들이 나오는 게 G20 국가 중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만약에 선정한 국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꽤 많이 호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기업 보유자산으로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비슷한 전략을 택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소재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좀 관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 전 세계 경제 상황 맥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경제 규모가 큰 만큼 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죠. 네. 중국 쪽이다 보니 또 이렇게 이분 모셨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소장님 어쨌거나 뭐 팬데믹 이후로 좀처럼 중국도 뭐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대충 확인은 언제쯤 됩니까? 1월 중순입니다. 1월 중순이면 뭐 세계은행 거기에 못할 거다 하는데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3분기 말에 중국이 뭐 대호각성해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4, 4분기에 아마 5% 이상의 GDP 성장률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 아마 5%를 맞추는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뭐 하긴 하는데 예. 그 최근에 그 외국 기관들하고 면담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에 5% 달성한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도 이제 자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관심은 오히려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이제 얼마나 갈 거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2025년에도 5% 목표를 아마 세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5%.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지난해도 최근에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이 내수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성을 대폭 늘린 상황인데 이제 올해 더 큰 규모의 유동성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또 시진핑 주석이 경제 신년사에서 이제 중국 경제 노력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사실 한 해 뭔가 좀 중국의 경제 정책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 이른바 전인대라고 하죠. 전인대 일정 올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네, 양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정협하고 전인대가 네. 하루 차이로 이제 열일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는 3월 4일, 5일입니다. 3월 4일, 5일. 네. 그 양회가요. 그렇죠. 두 개의 회의라는 거죠. 네. 그 말씀은 3월 4일 날은 소위 말하는 정협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네. 3월 5일이 전인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각각에서 나올 내용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금년도의 성장 목표 또 중요한 산업 정책, 뭐 대외 정책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아마 이번 그 양회의에서는 아마 트럼프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뭐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중국이 60% 보복관세 맞으면 이건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거꾸로 굉장히 아이러니가 중국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내수 경기 부양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60% 보복관세 맞으면 죽었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은 과거에 중국도 우리처럼 무역이 GDP 한 63%가 됐는데 지금은 수출이 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19% 내외고요. 그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되더라도 중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은 한 2.9%. 근데 지금 중국이 내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60%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만 올라가면 이제 대미 수출 0이 되더라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역대로 그 가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센 재정 금융 정책을 쓰겠다. 요것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아마 뭐 돈 뿌리면 중국 고향에도 튀어오른다고 하는데 중국은 아마도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회복 네. 요게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만들어준 경기 회복이라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최근 15년간 없었던 초강력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아까 뭐 이전에 그때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에 전 세계가 다 중국이 위기다 붕괴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주가를 보면은 뭐 전 세계 28개 증시 중에서 예. 중국의 홍콩이 7등,
이제 상해 작년에. 지수가 예. 이게 14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한 13% 내외로 올라갔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 뭐 연초 연말에 미국이 저렇게 세게 이제 제재를 한다고 하면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주가는 뭐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무역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 충격은 아마 돈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시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그러네요. 뭐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1년도 아까 말씀하신 그 순위가 맞고 최근 1개월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중국 증시 홍콩까지 해서 상위권이네요. 그렇습니다. 홍콩이 7위를 했죠. 28개 예, 뭐 그러네요. 메이저 증권사 중에서 메이저 시장 중에서. 하기야 요즘 뭐 출근하면서 느낍니다. 3분기 이후로 뭐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먼지 상태가 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은 날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이 뭐 좀 돌린다는 얘기인데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부분요. 특별국채 또 발행한다. 3조 위안 규모. 결국 그러면 이제 또 재정을 풀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내년도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금년. 2025년에 예. 이제 재정 확대가 가장 클 건데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통 뭐 오피셜리는 이제 GDP 한 3%를 재정 적자를 내겠다고 그러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 한 8% 정도 재정 적자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금년에는 적어도 10에서 11% 정도의 재정 적자를 낼 것 같아요. GDP 대비. GDP 대비 10% 그렇죠. 넘는 재정 적자를 낸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수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내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에서는 아직도 SOC 쪽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SOC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이 아마 금년 1,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재정 적자를 갖다가 뭐 키워서라도 일단 돈을 확보해서 뭐 시중에서 안 되면 뭐 인민은행이 그걸 갖다가 찍든지 해서라도 일단 풀겠는데 나중에 그건 없을까요? 부작용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부 부채를 봐야 되는데 예. 뭐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중국이 재정은 가장 건전해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낫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재정 적자가 아직 뭐 주요 국가들 다가 100%에서 200%를 넘는데 네. 중국은 뭐 지방 부채를 다 합치더라도 한 70%, 80% 레벨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1, 20%를 더 이제 적자를 내더라도 예. 서방 세계에 비해서 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측면에서 중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아마도 2025년에 내수경기 부양의 가장 큰 무기로 쓸 것 같습니다. 이구환신 정책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중국도 지금 소비 품목에서 제일 큰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중국도 보면은 1년에 중국이 자동차를 2023년에 예. 3,005만 대를 샀어요. 미국이 한 1,650만 대를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 마찬가지로 한 950만 대를 샀고 그래서 이게 최대 품목이 자동차고요. 두 번째가 가전입니다. 가전. 그래서 이제 이게 내구 소비재의 수요가 있게 되면 자동차는 뭐 2만 개 이상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팔리게 되면 그 밑에 이제 하류 다운스트림의 산업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이제 바꿀 때 세금을 이제 깎아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정책을 이걸 다시 지금 쓰겠다는 거죠. 이구환신, 옛 것을 가지고 새 걸로 바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 새 제품 살 때 할인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가전하고 자동차만 이제 그렇게 혜택을 줬다가 지금은 이제 SOC 시설이나 그 국유 관련되는 자산들의 교체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건 이제 제조업의 그 활성화 또는 제조업의 수요 부족을 이제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1월 20일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뭐 지금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폭탄을 예고한 상황이고 그 앞서서 또 바이든 행정부도 뭐 미국 대선 직후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중국 규제 이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뭔가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뭐 한 달을 안 남긴 상태에서 예.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 하나는 HBM에 대한 이제 대중국 수출을 금지한다. 예, 그렇죠. 이 조치를 하나 했고 바로 이중과 뒤에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라고 네. 얘기하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겠다. 301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이 맞지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것은 뭐 정책 연속성도 그렇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했던 정책을 다 뒤집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반도체에 대한 정권 말기의 조사나 뭐 이제 금지는 트럼프 정부가 오기 전에 이제 바이든이 했던 예를 들면 IRA나 반도체법 여기에다가 알박기를 하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의 타격이 누구한테 오냐가 중요한데요. 예. 지금 HBM의 세계적인 공급자는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뭐 로엔드든 하이엔드든 HBM 공급을 중단시키면 한국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점 하나는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전 세계에서 42개의 새로운 반도체 팹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18개가 중국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한 2년 반 뒤에 완공이 되게 되면 중국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팹에서 이제 세계의 장악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전에 좀 막아보자 하는 것이 이번에 미국의 그 두 가지 반도체 제재 조치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계속 주석성이 있을 건지는 이건 트럼프 정부가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 실효성은 이제 드라이버샷만 친 거고 이게 이제 추가적인 액션 플랜이 뭐가 나올까는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래. 지금 몇 % 관세가 부과될 거다 이런 것도 지금 그렇죠. 그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정부 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나 뭐 행정명령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얘기했던 것이 뭐 60% 때리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40% 더 얹어서 100%를 때릴 거냐 하는 것에 이제 문제죠. 아유, 100%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 세계의 그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점유율이 한 35%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얼마냐 그러면 한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은 뭐 조금 의문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이든 정부 정권 말기에 정치 이제 업적의 알박기 정도 그런 정도로 봐야 되겠고 이것이 그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치명적인 충격이나 영향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소장님, 이 좀 평소에 궁금했는데 미국이 어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역 관련해서 제재를 가하고 뭐 관세 때리고 이럴 때마다 기사에 보면 미국의 그 통상법 301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301조가. 그 301조도 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스페셜이 있고 이제 지재권 관련되는 슈퍼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무역 통상법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의 통상법은 이제 불공정 행위를 이제 한다는 건데 불공정이 뭐냐는 것은 미국이 자기 잣대로 결정하는 그냥 겁니다.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제 뭐 보통의 그 무역 제재는 이게 뭐 이제 여러 상무부나 이런 데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 301조 같은 경우는 USTR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 요거- 대표부에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촘촘하게 보는 것이고 엄격하게 보는 건데 근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조사 기간이 있고 예. 조사 기간 이후에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굉장히 좀 길어지는 뭐 90일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도 가는 그런 이제 신속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정이라는 것은 이걸 걸었다고 하면은 그 미국이 반드시 이제 보복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한다고 해도 이미 트럼프가 얘기한 60% 보복 관세를 맞을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둬도 이제 뭐 수입하는 것은 60% 때릴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불공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100%를 때릴 거냐? 이제 뭐 60%를 때리나 100%를 때리나 그건 뭐 수출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 숫자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제 제재나 301조 조사는 그 수익 금지나 이것보다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세계 시장의 영향력 확대,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통제를 들어간다, 관심이 있다, 무리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런 이제 경고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전 궁금한 게 그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런데 또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상쇄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달러 강세라고 하더라도 10%, 20% 강세가 아니고 60%를 때리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그게 물량이 얼마냐고 그것을 찾아 쓰는 이제 소비처가 이제 누구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일상용품 마찬가지고 중국의 점유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60%를 때리면 중국도 당하지만 미국의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뭐 일괄해서 60% 때린다는 것은 좀 과장이 있고 아마 1단계처럼 뭐 20%, 40%, 60% 이제 단계적으로 품목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아마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부 트럼프 취임 앞두고선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이제는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협상하고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고립주의 또 이제 강한 보호무역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뭐 이게 전략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이제 개방, 자유무역 이제 이런 쪽으로 들고 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미국이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던 소위 말하는 동맹을 통한 중국의 포위 전략, 이걸 이제 트럼프가 깨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상징적으로 이제 중국이 접근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뭐 상당히 깊은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약한 고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또 그 뭐 우리 돌발 사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 사태 설명에서도 중국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중국의 외교부가 특별한 코멘트 없이 넘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 뭐 중국 대사를 이제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만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한국 대사를 최근에 발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아마도 잘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맹의 균열을 또는 구멍을 낼 수 있는 이제 고리로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접근, 이제 이것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스탠스는 훨씬 우호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전 소장님 그 USTR 우리 트럼프 일기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자주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대중 강경론자라고 우리가 경험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명된 사람이 제이미슨 그리어. 여기도 뭐 라이트하이저하고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라이트하이저의 수석 보좌관이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생각, 사고를 가졌는데 나이만 40대로 젊어진 겁니다. 나이만 젊어졌다. 그렇죠. 그냥 라이트하이저 그 라이트하이저의 키즈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라이트하이저하고 같은 레벨이 피터 나바로라고. 이 사람이 영상을 하나 제작했는데 보면 미국 지도에 이제 칼이 하나 꽂혀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바로 피터 나바로인데요. 이제 일기 정부 때 무역 관련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가 이번에는 아마 뭐 대상이 안 될 거라고 봤는데 트럼프가 유일하게 지금 70대 중에서 무역 관련되는 정책에서 피터 나바로를 지금 재임용을 했어요. 나바로를 다시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키즈보다는 피터 나바로의 입김이 훨씬 더 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일기 정부 때하고 똑같은 스탠스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든 이제 피터 나바로든 간에 1기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이 성공했냐, 그게 중요한데 예. 뭐 25% 보복 관세를 때리고 했지만 중국의 대미 흑자는 이제 2019년 한 해만 줄어들었고요. 21년부터 계속 네. 다시 늘어났어요. 예. 그 얘기는 트럼프의 3년간의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은 큰 효과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다시 이제 세율을 60% 올려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 제조업의 거의 뭐 30%를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걸 제조업이 거의 없는 이제 미국이 보복 관세로 이제 중국의 제조력을 자초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무역으로 시비를 걸어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이제 미국이 실리를 취하는 그런 전략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60% 보복 관세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 보복 관세는 관세지만 그것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 영향이 크다고 그러면 중국의 주가가 먼저 대폭락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이고 뭐 이렇다고 놓고 보면 이제 그 이펙트가 돈이 바라보는 것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가 제일 똑똑하냐고 그러면 네.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하버드 박사도 아니고 이제 미스터 마니죠. 미스터 마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트럼프의 무역으로 이제 중국을 자초시키겠다는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전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비 걸기 위한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그 수단이지 이것 자체로서는 아마도 만약 그게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아마 트럼프 2기 정부는 실패할 확률이, 대중국 자초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증시가 10시 개장하게 되는데 오늘 양시장 지금 예상 7일 주스 보니까 좀 혼조 출발 예상되는데, 사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도 코스닥은 그래도 좀 힘을 내줬잖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이제 호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네요. 그러네요. 예. 이 지금 동시호가 정도만으로 해서 네. 올 한 해 출발한다면은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2025년 같습니다. 채권 시장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재테크 노하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